파열을 불러올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흉곽에 이제 과도한 힘이 가해지는 것이죠. 자, 파열률이 얼마 되냐, 즉 파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 자, 이 질문이야말로 정말로 어려운 건데, 이건 진짜 데이터 없이는 얘기 못 하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를 우리가 거둬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 보형물과 이 보형물, 파열률이 어느 게 높아? 자, 이 질문은 단순한데 그 질문을 대답하는 건 절대 단순하지를 않아서, 이 보형물과 이 보형물을 이제 사용해서 수술을 한 조건이 모두 동일해야 되고, 그거를 통계 분석한 것도 전부 동일해야 되는데 되게 어렵거든요. 자, 왜냐면은 일단 수술을 딱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환자분이 첫째 이제 MRI 검사를 해야지 정확한데, 그 MRI 검사 이제 계속 하느냐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했잖아요. 초음파 뭐 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초음파에서 사실은 안 보이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음파에서 없어, 파열이 없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믿을 수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초음파에서 이거 파열이 있어 라고 했는데 알고 들어가니까 이제 파열 아닌 경우, 파열률을 갖다가 그걸 가지고서는 데이터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나마 좀 믿을만한 거, 멘토로 이제 PAS 스터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미국 FDA는 FDA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승인 전에 절차도 까다롭지만 승인을 딱 내고 난 다음에 승인 후 조사를 갖다 또 이제 쭉 하게 돼요. 임상적으로 환자 몸에 들어간 이 보형물이 파열이 이제 일어났냐 일어나지 않았느냐, 자, 이거를 MRI 2년마다 진짜로 해가지고 10년 동안 추적 관찰한 코어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8년간 코어 스터디하는 게 멘토로 이제 자료가 있어서 1.5%에서 16%까지 보가 됐다. 그러니까 편차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이게 조사자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조사자들마다 다 틀린 거예요, 이제. 그게 1.5에서 16까지 16배, 뭐 30배 막 이렇게 막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스터디가 다른 보험물 회사에서는 없냐. 사실 엘러간과 멘토로 또 이제 실리메드, 이 세 회사 말고는 이런 거 데이터 갖고 있는 회사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세 회사들마다 이 코어 스터디를 갖다가 이제 조사하는 방식, 조사 수집한 걸 갖다 데이터 분석한 방식까지 다 틀려버린 거죠. 그러면 얘네들끼리 어떻게 비교를 해요? 다른 조건에서 나온 거라고 하면은 그 숫자만 가지고서는 결론적으로 비교한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의 보형물이 더 파열이 적다라고 하는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코어 스터디 데이터조차도 없는 보형물이 천지는, 우리나라도 그런 보형물들이 천재예요. 그런 보형물들이 자기네 건 파열이 적다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학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자꾸만 자기네 거는 파열이 없다고 하면은 그만큼 엉터리 같은 소리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환자들 갖다 너무 무시하고 이제 함부로 이제 내뱉는 말이 돼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제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영국에서 나온 다른 조사가 있는데, 수술 후에 6, 7년 이후에 이제 파열이 가장 많았었다. 그 다음에 9에서 12년 정도까지가 또 좀 많았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게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많은 시간이 좀 지나야 비로소 이제 파열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보형물마다 이제 파열을 갖다가 막기 위한 어떤 대처. 또 중요한 건 이제 누수를 막기 위한 대처. 결국은 쉐를 튼튼하게 하고 이제 젤을 찐득찐득하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못 흘러나오게 하는 건데, 그 방법들은 다 다양한데 보형물마다 어떤 특성 이런 거에 상관없이 만약에 파열이 일단 일어났다고 하면은 임상적인 특성과 파열제 치료는 타입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A 회사의 보형물이 파열이 됐을 때와 C 회사의 보형물이 파열이 됐을 때의 치료 방법은 똑같다는 거죠. 요즘 이제 환자분들이 젤 블리드,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는 분들이 상당히 좀 있으셔요. 이거를 의사들이 여기저기서 자꾸 환자한테 얘기를 하면서 환자분들도 이거를 뭐 젤 블리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과연 알고 하시는지 제가 지금 좀 의문이 들어서 다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는데, 보통은 우리가 그냥 딱 젤 블리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파열이 없는 상태에서 젤이 흘러나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파열이 됐으면은 젤 블리드, 즉 누수가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겠죠. 근데 파열이 없는 상태에서 젤이 누수가 되지는 않느냐. 자, 이런 어떤 이제 의문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가능하긴 한데, 자, 실리콘 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폴리디메틸 실록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사슬의 폴리머 체인이라고 했었는데, 그 사이사이에 또 이제 교차 결합이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이제 물처럼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뭉탱이가 이제 빠져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쉽게 못 나오거든요. 큰 분자량을 갖고 있는 젤들이 손상을 전혀 받지 않는 쇠를 통해 가지고서는 빠져나온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사실상 안 나온다고 이제 봐야 돼요. 그러나 이제 고분자량이 아닌 저분자량 실록산, 뭐 D4, D5 뭐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파열이 없는 쇠를 통해서 누수가 될 수는 있어요. 조금 잘려가지고서 이제 조그맣게 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걔네들은 이제 누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정상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실리콘 보형물에서는 젤 블리드가 사실 안 생겨요, 잘.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제 무시할 정도라고 이제 봐야 되고, PIP 보형물. 자, 이거는 이제 젤 블리드가 이제 상당히 있었다고 이제 봐야 되죠. 저분자량 실리콘을 꽉꽉 채웠었으니까. 어느 회사 거가 파열이 높아 적어, 이거는 전부 거짓말이에요.